24시간 만에 1000개의 목표물이 불탔습니다. 명령을 내린 건 장군이 아닌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폭탄은 군인이 떨어뜨렸지만 어디에 떨어뜨릴지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정합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피터 틸입니다. 그는 왜 국가 대신 전쟁을 지휘하게 되었을까요? 2026년 7월,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없어요. 축제의 폭죽 대신 미사일과 포탄이 터졌거든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첫 24시간 동안 1000개가 넘는 목표물이 불탔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죠.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중동에서 벌어진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의 진위 방식은 이라크 때와 완전히 달라요. 펜타곤의 장군들이 지도 앞에 모여 작전을 짜는 장면, 떠올리셨다면 잊으셔도 됩니다. 이번 전쟁의 두뇌는 팔란티어의 메이븐 시스템이에요. 위성 사진, 드론 영상, 통신 감청, 소셜 미디어까지 모든 정보가 한 화면에 모이죠. 인공지능이 몇 초 만에 분석하고 타격 목표를 추천합니다. 어떤 폭격기가, 어떤 무기로, 어떤 건물을 칠지까지 알려주고요. 예전에는 수천 명의 정보 분석관이 며칠에 걸쳐 하던 일이에요. 지금은 20명 남짓이 몇 분 만에 처리하죠. 전쟁의 속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판단할 시간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는 지난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치명적인 능력,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은 미국만의 것이다.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죠. 실제로 이란은 전쟁 시작 이후 5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과 2000대에 가까운 드론을 발사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타격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난주 이란의 한 여학교가 폭격을 맞았어요. 170명 이상이 사망했고 대부분이 소녀들이었죠. 누가 책임을 질까요? 팔란티어는 직접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보를 정리하고 판단을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죠. 최종 결정은 사람이 내린다고요. 하지만 시스템이 몇 초 만에 1000개의 목표를 추천하면 사람에게 판단할 시간이 얼마나 남을까요? 흥미로운 건 주가예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주에 팔란티어 주가는 15%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올랐고 가자지구 전쟁 때도 올랐죠. 전쟁이 터질 때마다 회사 가치가 오릅니다. 평화가 오면 주가가 내려갈까요? 이 질문 자체가 불편하죠. 주주 입장에서 평화는 손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대 위에서 승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가 내리는 명령의 근거는 팔란티어의 화면에서 나오죠. 배우는 조명을 받고 각본가는 커튼 뒤에 있는 겁니다. 250년 된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전쟁의 결정권이 민간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팔란티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2004년 피터 틸이 세운 회사예요. 창업 자금 상당 부분이 CIA의 투자 기관에서 나왔죠. 처음부터 정부와 함께 움직인 회사입니다. 이름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모든 것을 보는 구실에서 따왔어요. 이름값을 하죠.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는 흩어진 정보를 한 화면에 모으고 패턴을 찾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틸은 그 전에 페이팔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결제 서비스죠. 4년 만에 2조 원에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가 되었고요. 500만 달러짜리 회사가 20년 뒤 1,500조 원짜리 괴물이 됩니다. 틸은 단순히 돈을 번 게 아니에요. 전 세계 30억 명의 데이터가 흐르는 플랫폼의 이사회에 앉은 거죠. 결제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전쟁터로. 이게 틸의 궤적입니다. 팔란티어의 고객 명단을 보면 방향이 보여요. 미국 국방부, CIA, FBI, 이민세관 단속국. 이 회사는 IT 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의 판단을 대행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20세기에는 월스트리트가 권력이었어요. 돈줄을 쥔 은행가들이 대통령을 움직였죠. 하지만 2020년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 목록에서 은행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공장도 없고 땅도 없는 회사들이죠. 가진 건 코드와 데이터뿐입니다. 돈을 굴리는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코드를 쥔 자가 왕이죠. 그런데 팔란티어는 한 발 더 나갑니다. 코드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코드로 생사를 결정해요. 누가 위험인물인지, 어디를 폭격할지, 누구를 체포할지. 코드 권력은 생명을 통제하죠. 이란 전쟁은 팔란티어에게 거대한 테스트 베드예요. 실전에서 검증된 알고리즘은 곧 상품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썼고, 가자지구에서 썼고, 이란에서 쓰고 있죠. 다음 고객은 누구일까요? 일본 자위대, 대만 국방부, 한국군.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시장입니다. 전통적인 무기 회사들도 전쟁으로 돈을 벌었어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하지만 이들은 비행기와 미사일을 팝니다. 물건이죠. 팔란티어가 파는 건 물건이 아니에요. 판단입니다. 누구를 적으로 볼지, 어디를 먼저 칠지, 이 결정의 도구를 파는 거예요. 무기는 명령을 받아야 움직이죠. 하지만 판단 시스템은 명령을 내리는 쪽에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시스템이 전쟁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팔란티어는 미국 이민 당국에도 납품했습니다. 2019년 미시시피주에서 하루에 680명이 체포된 이민 단속 작전. 그 뒤에 팔란티어의 추적 시스템이 있었죠. 경찰에도 납품해요. 범죄 예측, 위험인물 분류, 전쟁터에서 검증된 기술이 일상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전쟁을 팔고, 치안을 팔고, 판단을 팝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이 대신하죠.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가 이 기업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존 관계가 뒤집힌 거예요. 원래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잖아요. 그런데 규제해야 할 대상에게 의존하면 규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피터 틸은 2009년에 쓴 에세이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틸에게 민주주의는 걸림돌이에요. 왜 그럴까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 비용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비싼 시스템이에요. 수백만 명의 의견을 듣고 투표를 하고 토론을 거쳐 합의를 만들어야 하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전쟁 중에 투표하고 토론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들은 말해요. 반면 회사의 결정은 빠르죠. CEO가 결심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이사회 한 번이면 끝이에요. 알고리즘의 결정은 더 빠르죠. 밀리초 단위입니다. 속도만 따지면 민주주의는 경쟁이 안 돼요. 스타트업이라면 진즉에 파산했을 의사결정 구조죠. 틸이 꿈꾸는 대안은 명확합니다. CEO가 운영하는 국가예요. 주주총회처럼 효율적이고 이사회처럼 신속한 구조죠. 시민은 고객이 되고 국가는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독을 취소하면 돼요. 다른 나라로 가면 되죠. 이게 단순한 사고 실험이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틸은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2008년부터 시스테딩 연구소에 자금을 댔죠. 바다 위에 인공섬을 만들어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구상입니다. 공해상에 플랫폼을 띄우면 기존 국가의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금도 없고 노동법도 없고 환경 규제도 없죠. 바다 위 도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틀었어요. 프락시스 프로젝트죠. 지중해의 한 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 합니다. 기존 국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입주민은 도시 운영회사와 계약을 맺죠. 시민이 아니라 고객입니다. 그린란드도 같은 맥락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땅속 자원이 드러나고 있죠. 인구는 5만 명 남짓, 규제는 느슨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 매입을 언급했을 때 사람들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있는 계산은 진지하죠. 국가가 사지 않아도 기업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광산 채굴권을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요. 국가가 아니라 기업이 영토를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진짜 무서운 건 AI가 아닙니다. 똑똑한 나 한 명이 결정하는 게 인류를 위해 더 낫다고 믿는 마인드예요. 피터 틸과 알렉스 카프의 선민의식이죠. 그들은 민주주의를 비효율로 봅니다.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요. 국가를 구독 서비스로 보죠. 이 새로운 도시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입주비를 낼 수 있는 사람, 도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환영하죠. 나머지는 기존 국가에 남습니다. 무너져가는 인프라, 줄어드는 세수, 늘어나는 부담을 안고서요. 두바이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화려한 고층 빌딩 뒤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거리를 청소하지만 시민권은 없죠. 여권을 고용주에게 맡기는 경우도 많아요. 반짝이는 도시의 뒷면입니다. 틸이 꿈꾸는 세계는 이 구조의 확장이에요. 선택의 자유는 선택할 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2024년, 알렉스 카프가 서울 성수동에 나타났습니다. 피터 틸은 도쿄에서 일본 총리를 만났죠. 관광이 아니에요. 영업입니다. 다음 효율화 대상은 동아시아예요.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군사 자원이 중동에 묶여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불안하죠. 북한 핵 위협, 중국과의 긴장, 대만 해협 문제, 불안이 있는 곳에 시장이 있어요. 팔란티어가 파는 건 안심입니다. 우리 시스템을 쓰면 당신 나라도 미국처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죠. 한국 정부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국민의 데이터가 미국 회사의 서버를 거칩니다. 계약서에는 보호 조항이 들어가겠지만 미국 정부가 데이터를 요구하면 미국 기업은 응해야 하죠. 동맹이니까 괜찮다고요?
하지만 동맹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아요. 감시 시스템의 열쇠를 외국 회사에 맡기는 건 주권의 일부를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를 떠올려 볼게요. 한때 로마 시민은 자유인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가졌고 투표권이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면서 땅을 잃었어요. 형식적으로는 시민이었지만 실질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소장농이 된 거죠. 지금 비슷한 일이 디지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땅 위에서 살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앱스토어를 쥔 회사,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데이터를 바치는 소장농이죠. 광고를 보는 시간, 클릭하는 횟수, 스크롤하는 거리. 이게 전부 수확물이에요. 우리가 만든 가치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주는 편리함에 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테크 제국의 세입자로 전락하죠.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면 나가야 해요. 서비스 약관이 바뀌면 따라야 하고요. 항의할 곳이 없습니다. 시민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에게는 계약만 있죠. 국가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국경 없는 도시에서 부자들만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에서 당신은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테크 제국의 세입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시민으로 저항하시겠습니까? 편리함의 대가가 자유라면 그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답을 정하는 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